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규제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은 또 살 곳이 있어야하니 필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집값은 올라가는데 대출은 또 줄어들게 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고 참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그러면서 많이들 또 선호하실 수밖에 없는 게 똘똘한 한 채 라고도 하죠. 규제 측면에서 그러할지, 또 우리의 미래 측면에서 그렇게 대비를 해야 할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오늘은 실전 안내서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라는 책의 저자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새 부동산 책까지 쓰셨어요. 네. 작년에 사실 조금 올해 책을 기획을 하면서 올해는 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실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작년 가을에 기획을 시작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전략서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파트가 막 오른다 그러면 막 관심을 갖다가 또 뭐 좀 잠잠해진다 그러면 또 관심을 끄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내 집 마련이라는 건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시류에 휩쓸리기보다는 우리 30, 40대 분들 특히 또 50대, 60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예, 그래서 조금 전략적으로 시간을 두고 잘 준비를 해서 잘 사야 한다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거주 형태가 아파트. 그렇죠. 우리나라 아파트 형태로 이제 사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네. 건 이제 익히 아실 테고,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라는 건데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략을 한번 배워보시죠. 근데 결국은 또 똘똘한 한 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다주택자 규제가 생기다 보니까 고가 주택도 똘똘한 한 채라고 하고, 네. 이제 다주택자가 되기도 어려운데 한 주택을 마련해야 하니 이왕이면 좋은 집을 사야 할 네. 테고,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가 정말 중요해진 시대가. 맞습니다. 아마 이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도 느끼시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앞으로 30년의 미래 경제 트렌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 그러면 초양극화거든요. 근데 이제 양극화라는 표현보다 초양극화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결국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산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경기가 하강할 때 양극화가 확대되고 네. 상승할 때 양극화가 축소되는 경향을 거의 50년 동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경기가 좋았다라고 들은 적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네. 좋다라고 하면은 잠깐이고 계속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 네. 그런 이야기죠. 제가 책에 하나의 예를 들었던 게 있는데 65세 정도 되신 분이에요. 근데 네. 이제 선생님,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고 남편분은 사업을 하시고 근데 강남에 그 2012년도에 12억 5천 하는 아파트를 팔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3년 정도 전 이야기인데 이제 뭐 나도 은퇴를 하고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이 끝났으니 뭐 굳이 강남에 있을 이유가 있냐 하고 이제 아파트 두 채로 갈아타셨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50평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경기도 용인에 당시로 2억 9천 아파트를 하나 사셔서 임대를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를 똘똘한 한 채를 부셔서 두 채로 만드신 경우죠. 지금 뭐 결과는 현재 보면 2025년도 4월 본인이 팔았던 12억 5천짜리 강남의 아파트는 29억이 됐고요. 무려 16억 5천이 올랐네요. 어이구.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광주로 이사 가셨는데 이렇게 30평대 좁은 강남에 있는 것보다 넓은 50평대로 가자. 그 아파트를 3억 4천에 사셨는데 지금 4억 2천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13년 동안 8천만 원 올랐어요. 그리고 그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것도 뭐 5억 8천이니까 2억 9천. 그러니까 결국은 16억 5천 오를 거를 버리고 8천만 원, 2억 9천 그러니까 3억 7천 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누적된 사례가 인간인 이상 학습 효과로 자리 잡게 되고, 맞아요. 이게 또 반복이 되지 않을까. 한쪽에서는 기대, 한쪽에서는 또 염려가 교차하는 거죠. 또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주식보다 부동산을 택했다, 이런 네. 문구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앞으로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자수성가형 부자가 됐던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금수저,
뭐 부모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 말고 음. 스스로가 자수성가형 부자가 된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식보다는 아파트로 부자가 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2000년 1월에 3,940에서 2025년 4월까지 17,445까지 올랐으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25년 동안 수익률이 거의 340%에 달한다. 네. 야,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 많은 분들이 뛰어들고 계시는데, 야, 결국은 부동산보다는 아파트보다는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 시장에 의미 있는 돈을 오랫동안 넣어놓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뭐 이사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과거형으로 봤을 때 주식보다 아파트가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가장 주된 자산이었던 이유는 일단 투자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해도 우리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1000 단위로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수억 원을 갖다가 주식시장에 아무리 주식시장이 과거로 봤을 때 굉장히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자산 변동성의 차이.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최근에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지만은 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하락. 네. 지수만 75%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파트는 우리가 이제 하락을 경험해 본 게 대한민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 97년도 IMF 그리고 최근에는 2022년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조금 하락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락들은 거의 대부분 1년 이내에 다 복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속성은 아무래도 내가 집값 떨어졌다 그래서 주식처럼 이렇게 던질 수 있는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살고 있어요. 예, 살고 있으니까 이게 자산 변동성.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투자 시간이죠. 투자 시간. 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 500 같은 경우도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367%가 올랐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야 그러면 내가 2000년대 초반에 S&P 500에다가 한 1억 정도만 넣어놨어도 지금 거의 5억 가까운 돈이 됐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규모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수억 원을 그렇게 투자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시간 이렇게 20년, 30년을 주식시장에 넣어놓기가 어렵다.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또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가치의 차이죠. 주식은 최근에는 뭐 배당주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는 그러니까 보유하면서 시세 차익이 아닌 배당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현금으로. 네, 현금으로. 그렇지만 사실 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거주하기 때문에 사용 가치를 누리면서 집값 상승이라는 건 덤으로 시세 차익을 입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 자산의 어떤 묶임 효과의 차이로 나타나면서 과거에는 어쨌든 집으로 이렇게 부자가 된 분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앞으로도 그럴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자, 요거는 뭐 약간 좀 의문이긴 한데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이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뒷부분에도 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수익률은 말 그대로 이론일 뿐 그렇죠. 그 시간과 변동성 속에서 내가 이걸 견딜 수 있느냐 그 측면에서 보면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더 쉬웠다라는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똘똘한 주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똘똘한 주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정의부터 좀 내려봐야죠. 네, 이것도 뭐 어쨌든 과거형으로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일단 외곽보다는 도심입니다. 과거 한때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뭐 실버타운이라든지 또는 도심을 좀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도농복합 도시라 그러죠. 이렇게 약간 전원 생활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외곽의 지역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한 지가 좀 몇 년 지났는데 오히려 외곽보다는 도심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는 똘똘한 한 채를 입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병원이 일단 가까워야 되고 자녀를 늘상 손주를 보고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커뮤니티,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는 인간관계 이게 딱 도심에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20대 취업자 수가 60대 취업자 수보다 지금 적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실버 세대들이 그게 생계형이 됐든 자아실현형이 됐든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일자리가 있냐면 도시에서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외곽보다는 도심 지역이 똘똘한 아파트 한 채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대형 평형보다는 중소형 평형. 우리가 이제 나이 먹으면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좀 넓은 곳에 좀 그렇죠. 도시에서 정말 아주 그냥 복작복작 되면서 이렇게 좀 너무 좁은 데 살다가 좀 이렇게 넓은 이런 집을 살고 싶어 하지만 똘똘한 아파트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좀 중소형 평형이었다.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단독주택을 우리가 사실 많이 머릿속에는 꿈꾸지 않습니까? 꿈만 꾸죠. 근데 도심지에선 쉽지 않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건 약간 치안의 문제가 있을 수. 또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공동주택이 요즘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점이 있고 어쨌든 이제 도시가 좀 복잡해지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방 소멸 문제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대도시, 광역시라든지 이런 중소도시들로 인구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치안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치안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니까 치안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인 주거 형태가 공동주택입니다. 보안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공동주택이 여러모로 이제 좀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립주택보다는 연립 빌라보다는 뭐 당연히 아파트.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느낌이 드시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는 전세 사기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연립이나 빌라도요. 굉장히 그 주거가 좋은 곳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뭐 위치에 따라서 연립 빌라도 되게 거주하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가격도 싸고. 그런데 일단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아파트가 더 주목을 받는다. 그래서 똘똘한 아파트 한 채는 외곽보다는 도심, 대형보다는 중소형, 단독보다는 공동주택, 연립보다는 아파트가 똘똘한 한 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이미 나타난 현상,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현상일 맞습니다. 수 있을 테고. 네네. 또 사실 아무리 집이 바이가 아니라 리브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인 이상,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인 이상 이왕이면 또 값이 올라야 똘똘한 한 채로 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이제 인구가 어쨌든 전체적인 인구는 줄어들거든요. 네. 줄어드는데 이제 인구 추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인구가 감소하는 건 맞는데 워낙 이제 평균 수명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실질적인 인구는 2050년 정도가 됐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4,577만으로 지금 많이 줄어요.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2050년이면 지금부터 25년 정도 후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택을 우리가 강하게 그 수요를 보여주는 연령이 30부터 70세라고 봤을 때 30부터 70세의 인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변화가 돼서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려면 제가 이제 책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베이비붐 세대 1974년생이 70세가 되는 해. 그러니까 요게 이제 2044년 정도로 지금 책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44년 전엔까지는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 똘똘한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은 크게 완화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2044년도가 넘어가면은 1974년생도 70세를 넘어가고 30에서 70세의 인구 층이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는 아마 주택 시장이 조금 다른 양상을 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최소 한 15년 정도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30, 40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한다면은 이 똘똘한 아파트 한 채라고 하는 지금은 약간 좀 이제 좀 지난 얘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이 트렌드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 네, 당장은 조금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6월 말에. 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수도권에서는 6억 원 이상 대출 금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전략이 유효할까요? 이게 사실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3단계. 가만히 있어도 사실 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주택 수요를 누를 수 있는 정책이 어떻게 보면 예고되어 있었어요. 예정되어 있었는데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정부가 6월 27일 날 이 대책을 냈는데 이 책하고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 그날 나왔거든요, 그 책이. 책 나오는 책 날 나오는 이제 날 대출 규제가. 규제도, 네, 그럼 나왔는데 그게 사실 6월 4주차 때 한국 부동산 6월 4주차 한국 부동산 매매가 변동률이 주간으로 0.43%인데 이거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높은 편이죠. 네, 굉장히 높은 주간으로 치고 봤을 때. 7월 첫째 주도 지금 나왔는데 뭐 낮아지긴 했지만 뭐 여전히 0.4%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뜨거운 상승세이다 보니까 정부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내놓은 대책인데 이 대책이 조금 강력해요. 그전에는 없었던 주담대 총액 한도 제한 6억 원이라고 하는 카드. 그다음에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담대 원천 봉쇄. 그러니까 집이 있는 분들은 2주택, 3주택 살 때 아예 뭐 LTV를 조정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이 안 된다. 예, 요런 규제로 수요 억제를 통한 어떤 집값 안정을 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건 효과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에도 보면 이 선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뭐 여러 가지의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라든지 뭐 세제 압박이라든지 이런 네. 게 있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출을 묶어서만으로는 값을 시원하게 이렇게 잡기는 좀 어려워요.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이건 일단 워낙 시장이 뜨거우니까 지금 약간 진정제를 놓은 거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지금은 당분간은 조금 수요는 꺾일 진정제 가능성. 정도로. 진정제. 그러나 이제 후속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후속 대책은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라는 것이 이제 시장이라는 게 근데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세제를 많이 건드렸거든요. 그때는 취득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그러니까 빠져나갈 틈을 안 준 거예요. 예를 들면은 팔게 하려면은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는 좀 가만히 둬야 되는데 취득세, 보유세 다 올리고 양도세까지 올리면은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놔야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보유세도 높아서 힘들어지고 내놓으려고 그러면 양도세가 또 너무 무서워서 못 팔게 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반작용이 일어났던 게 이게 무슨 얘기 반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정책을 약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하게 되면 국민 10명 중에 한두 명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부동산 10명 중에 6, 7명이 야 얼마나 이게 상승 압력이 높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이러면 약간 광고 효과가 됐던 거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게 시장의 어떤 반작용으로 나타났던 건데 이번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핀셋 정책을 좀 펴서 요 정책이 일단 진정제 효과로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일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는데 빠르게 공급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청사진을 보여줘서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게. 그러니까 집을 살려는 사람이 막 추격 매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리면서 돈을 모으면서 후일을 도모하자. 이런 쪽으로 수요를 좀 안정화시키는 것이 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조바심이 있었기 때문인 조바심이죠, 거죠. 예. 집값 빨리 오르고 또 서울 내에서는 공급도 거의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빨리 올라타자. 라고 맞습니다. 했던 거고 이제는 그 길을 정부가 좀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 하나를 넣어놓은 게 있는데 집값이 얼마나 오를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집값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집을 안 사면 내년 내후년에 얼마나 많이 오를까 이게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집을 지금 빨리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 분들은 또 사고 나서 야 이거 내가 샀는데 빨리 올라야 되는데 나 이자도 내는데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 얼마 오를 거냐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집값을 예측하는 게 왜 어렵냐면 올해나 내년에 얼마 오를까를 예상을 해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상하지 말고 어차피 집이라는 건 주식처럼 내가 오늘 샀다가 다음 달에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 10년 정도는 보유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얼마 오를 거냐 내년에 얼마 오를 거냐를 궁금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10년간 15년간 평균 상승률이 얼마나 될 거냐 요거를 맞추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집값이라는 거는 거의 사실은 예측 가능한 영역이다.
단기 상승률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인 평균 상승률은 거의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지점에 수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집을 지금 살 건지 말 건지를 판단을 하시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에서 15년 사이에 평균 상승률을 봐라라는 거고, 요거는 음. 뒷부분에 또 인플레이션 이야기하면서 네, 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근데 이 책 내용 중에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지만 그래서 강사님은 부자신가요? 강사님은 똘똘한 한 채가 있나? 이런 질문도 받으셨다면서요? 뭐 이런 질문 많이 받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늘 우리 돈출 상담소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소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방파제가 필요한데 그 방파제가 가장 좋은 방파제가 뭐냐? 안 써야지.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마인드도 좋지만 저축을 세게 하면은 먼저. 예, 그게 방파제가 돼요. 내가 저축을 많이 하면 내가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책에도 썼지만 어찌어찌 하다가 사실 영끌로 너무 사실 제 능력 밖에 비싼 집을 사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당시에는 영끌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는데 2005년도에 어떻게 보면 집을 산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너무 사실 말도 안 될 정도로 당시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 이자만 낼 수 있었습니다. 거치식으로. 네, 거치식.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 아니라 이자만 내는 거죠, 이자만. 네네네. 그러니까 이자만 한 달에 120만 원을 넘게 냈는데 여러분 2005년에. 2005년이면 지금 20년 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집을 사고 3명의 여성에게 미친 거 아니냐 이 소리를 들었는데 3명의 여성이요. 3명의 여성 누구냐? 일단 저희 어머니. 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너무 무리하는 거 너무 아니니? 무리하는 거 아니야? 예. 그다음에 저희 와이프도 당연히 예? 예. 당신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오. 그래서 저희 저 장모님도 저 앞에서는 얘기 안 하셨지만 김서방이 미친 거 아니냐. 걱정된다. 너무 걱정된다. 저러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좀 뭐 최상위 입지에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낸 이자나 뭐 나중에는 이제 원리금을 갚아야 되다 보니까 원금 상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비자발적 어떻게 보면 짠돌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집에 내가 집에 내는 이자가 내가 집값이 오르면은 이게 저축이 되는 거고 안 오르면은 그냥 비용이 되고 월세처럼 나가는 어떻게 보면 코스트가 되는 건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2005년도에 너무 무리한 사실 그 판단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05년도가 어떤 한 해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판교 분양을 앞두고 있던 때예요. 여기저기서 사람들만 만나면은 뭐 판교 분양 얘기를 하고 그런 때인데 판교가 저렇게 대규모로 분양이 되면 강남이나 이런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다. 공급이 저쪽에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뉴스에서 많이 나왔고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는 뭐 12.7 대책 무슨 대책 하여튼 뭐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규제가 쏟아져 나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무리해서 집을 안 사는 시기인데 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똘똘한 아파트 한 채라고 하는 이 트렌드는 이거는 결코 당장 끝날 트렌드가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제 나름대로는 약간 뭐 개똥 철학 같은 마음이었을 수도 그때는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시도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성공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지금에 와서는 뭐 후회한다까지는 아닌데 야 진짜 이게 그 사이에 뭐 남들 하는 거를 다 사실 안 하고 살았죠. 전략하느라고. 왜냐하면은 이자 내느라고. 저는 또 외벌이에다가 그렇게 또 비싼 집에 많은 이자를 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책에도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서 공개를 드리면 제가 그 집을 안 팔기 위해서 이사를 2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집을 지키기 지키려고.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자는 부담이 되는데. 이자는 부담이 되니까 그걸 좀 줄이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현재 아직 이제 안 팔고 있습니다. 지금도 20년째. 안 팔고 있고 지금 살진 않아요. 세를 지고 저는 다른 데 살긴 하는데
그러니까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집값이 몇 배 올랐으니까 돈 좀 벌었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낸 세금, 이자, 그다음에 뭐 이사 들어갔다 나왔다 비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고생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이게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도 뭐 하다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손쉽게 본 것 같지만 그 주식 투자를 위해서 그렇죠. 뭐 밤에 새벽에 그렇죠. 일어나서 또 그걸 보기도 하고 마음고생 이게 사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를 20년 동안 갖고 있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맞아요. 용이하긴 합니다만 또 부담이 되는 그 이자를 또 갚아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왔다. 근데 그게 비자발적이었지만 약간 그 사이에서 아쉬운 점도 있었다. 맞아요. 근데 지금 김경필 멘토님은 항상 젊은 사람들한테 월급의 절반을 떼서 강제 저축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네네네. 그러니까 월급의 절반을 떼서 강제 저축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인 그 부자가 되는 길. 예. 절약의 길로 나를 밀어 넣어야 된다. 내 스스로가 절약해야지라고 하는 의지만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뭐 학교를 다 이렇게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교가 출석을 부르니까 지금 우리가 졸업을 한 거지. 학교가 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너 나오고 싶은 날 나와라.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학교를 갔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오전 9시에 출석을 부르지 않는다면 출석을 안 부르면 안 9시 가죠. 한 10분에 갔겠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 번 사람들은 얘기 들어오면 스토리는 다 다른 것 같은데 다 보면 똑같습니다.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이쯤에서 김경필 멘토님보다 좀 젊은 사람들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2005년이었으니까 그렇지. 20년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소득 대비 집값이 뭐 지금처럼 더 비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 또 강남에 이런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내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엄청난 고소득이 아닌데 어떻게 사란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 책에서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는 강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강남도 똘똘한 아파트 한 채일 수 있죠.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도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아하. 이게 뭐냐면 그 조건이 강남과 그렇죠. 비슷한 곳.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야, 그럼 무조건 지방보다 서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그러면 서울 안에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있냐? 당연히 또 있죠. 그 안에 서울 안에는 또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이 있죠. 그럼 비인기 지역을 우리가 가보면 비인기 지역 안에도 똘똘한 한 채가 있어요. 아하. 이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네. 제가 뭐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닌데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데이터도 축적을 하고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렇더라고요. 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으뜸주거지라는 게 어느 지역이나 있습니다. 으뜸주거지를 두 글자로 강남이라 그러거든요. 아, 그냥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대명사, 강남구 행정구역 그게 아니고 대명사. 강남이라고 하는 거는 대명사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우리 동네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지역 이런 단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게 왜 상승률이 다른 것보다 빠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자 그러면 딱 결론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런 의미였어?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도 가장 으뜸주거지로 우리 울산에 가도 강남이 있어. 부산에 가도 강남. 그다음 여러분 사는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똑같은 돈으로 작은 평형을 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지가 중요하냐 평형이 중요하냐라고 본다면 똘똘한 아파트는 입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입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20평대 아파트 살다가 돈을 좀 모았어. 네. 넓은 데로 가자. 그리고 30평으로 가면 어때요? 입지는 한 단계 내려가는 거예요. 같은 값이면.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모았다 그래도 더 모아서 나 40평 가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입지는 계속해서 후퇴합니다. 물론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작은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 작은 아파트가 더 편리하고 살기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재테크의 영역에서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미래 자산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평형을 늘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난 죽어도 넓은 평형 살고 싶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유와 거주를 같은 걸로 가지 않으시면 돼요. 꼭 내가 보유한 집에서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네네네. 강남에 20평 아파트 보유하고 그거 세 준 다음에
나는 경기도 양평에 50평대 살겠다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무슨 수로 삽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책에서 이야기하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의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경제적으로도 늘 모든 것이 선택이고 결국은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때로는 포기와 집중이 곧 선택과 집중일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 예. 이게 그 입주와 그 평형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책에서 또 저는 재미난 대목이 있더라고요. 오적이 나옵니다. 오적.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왜 뭐 영끌 오적이라는 말도 좀 있었고요. 예. 아니면은 이제 항상 시장이 폭락한다라고 해서 그쪽으로도 이제 오적이 있다라 막 이렇게 밈 같은 것도 만들어지는데 네. 이 책에서 말하는 오적은 좀 다른 의미더라고요. 네.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걸림돌 5가지를 오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뭐 어떤 을사 의미입니까? 오적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내 집 마련의 걸림돌 5가지 이 오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육아로 인해 줄어드는 맞벌이 기간 이 첫 번째 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말라는 거냐 뭐 그런 뜻은 아닌데 요것도 우리가 육아 계획을 좀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짜가지고 육아 기간 그러니까 육아 휴직 기간 자체가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외에 그렇죠. 아예 그냥 소득이 끊기는 경력 단절 기간이요. 그리고 오적 안에는 사실 안 들어가는데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최근에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많은 신혼부부들을 보면서 느낀 게 저 신혼부부가 첫 번째로 사는 집을 딱 봤을 때 저분이 과연 나중에 내 집 마련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딱 느낌이 와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들 소득에 비해서 너무 너무 커다란 전세를 얻는 분들이 있어요. 월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아하.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구 소득에서 2.5배 이상 되는 전세를 구하지 마라. 내 집이 아니잖아요. 연소득이요? 그 예를 들면은 연봉 5천인 부부가 5천인 부부가 결혼을 맞벌이. 한다. 그러면 1억이라면 1억이잖아요. 가구 소득이. 그러면 전세는 2억 5천 이내로 구하라는 거죠. 2억 5천 이내로 구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 연봉이 1억 정도 되면 뭐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 대출. 전세 대출을 받아서라도 왜냐하면 이제 이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2억 5천 갖고는 거의 사실 서울에선 거의 불가능하고 그쵸. 경기도도 조금 약간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걸 과감하게 내 집 마련의 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포기하게 되면 혼수 비용도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집이 작아지면 혼수 비용도 줄어드니까. 채울 게 별로 없으니까. 채울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런 거가 일단 돼야 된다. 그리고 육아 기간도 굉장히 좀 최소화할 수 있게끔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는 우리 아내분들의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신혼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그런 게 일단 주변에 첫 번째. 도와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맞습니다. 계시다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득 대비 너무 높은 전세 자금. 세 번째가 소득 대비 너무 높은 차량 유지비와 여가 생활비. 아이 낳고 아직 내 집 마련이 안 됐는데 일단 외제차를 타고 해외 여행을 간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차가 또 나오네. 엄청 강조하시죠? 차가. 예. 그죠? 이거는 그 오적 중에서도 거의 뭐 핵심 아닙니까? 항상. 그래서 맞습니다. 여가 생활비, 해외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차량을 구입하고 싶을 때 미래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소비하면서 집을 마련할 수 있어라고 되물어보고요. 맞아요. 또 네 번째는요. 자녀 출산 후 시작하는 주택 마련 계획. 너무 자녀를 늦으면 안 된다. 낳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우리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하. 신혼 때부터 일단 우리는 얼마 정도를 저축을 해서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디에 주택 마련을 목표로 해보자. 이렇게 가면은 이게 용이한데 아이가 태어나고 근데 우리 애도 있고 이제 애가 초등학교 가고 그러면 우리도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늦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주택을 자산이 아니라 소비재로 인식하는 생각. 그러니까 집을 소비자로 인식한다. 예,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월세를 사시는 또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세도 비싸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어떤 그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도 월세 반전세나 월세 같은 걸 선호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일단 이런 인식들이 모여서 내 집 마련을 방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이 적어서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게 아니라 물론 소득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소득이 높은 분들을 만나봐도 내 집 마련에 대한 태도나 의지가 없으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오적이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소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물 건너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서가 아니다. 모으지 못해서다. 맞아요. 또 하나, 아까 주택 마련 계획은 자녀 출산 후에 시작하면 안 된다. 네. 신혼 때부터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란 언제일까? 근데 이게 사람마다 생애 주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또 아이들 크고 교육비 들어가고 하면은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 이때는 또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언제가 될까요?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우리가 신혼 때 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야 되냐면 신혼 때 내 집 마련을 세우게 되면은 일단 강제저축이 먼저 우리 월급에서 자리 잡게 되고 그 강제저축이라고 하는 건 성역이기 때문에 못 건드리게 되고 남은 금액 갖고 육아나 레저를 생활하다 보면 그거에 맞춰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거를 신혼 때 내 집 마련 계획을 안 하다가 갑자기 뭐 아이 들어가는 육아비, 문화, 레저, 여행 이런 것들이 다 내 월급에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내 집 마련 해보자. 그러면 여보 우리 이제 올해 매년 상하반기 가던 해외여행 못 가게 될 것 같아. 우리 문화 레저 즐기던 거 못 하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막상 내가 당장 하던 걸 못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반발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되면서 내 집 마련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혼 때부터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고 경제활동 시작되고 나서 15년 이내에 사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시작하고 15년이면 내가 만약에 25살에 사회에 나왔다. 그러면 네. 40 전에. 예. 30에 나왔다가 그죠. 45 전에. 그죠. 그러면 그게 내 집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내가 내 집 마련 계획을 미리 세워가지고 내 월급에서 강제저축, 미래 준비를 위해서 저축이나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일단 중학교 넘어가고 고등학교 갈 때쯤이 되면은 네. 중학교쯤 되면은 너무 돈을 많이 걔가 가져가요. 가져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교육비 뭐 학원비 뭐 네. 그렇죠. 거의 뭐 진공청소기처럼 돈을 빨아들인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이렇게 되면은 내 집 마련 계획이 또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그건 뭐 각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하시되 골든 타임을 정해는 놔야 된다. 이 골든 타임을 부부가 안 정해 놓으면은 끝없이 내 집 마련 계획은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골든 타임을 본인이 정해놓고 지켜야 한다라는 거고 반대로 그러면 아예 비혼인 분들도 있고 맞아요. 아직 미혼인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은 좀 다를까요? 시기적으로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하죠. 내 집 마련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이제 이 책에서는 아파트를 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난 무조건 내 집 마련하면 아파트로 해야 돼. 오피스텔 연립 빌라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분들은 거의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나 오래 걸려도 내가 50 전에는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골든타임을 2인 가구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2인 가구는 25평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둘이 벌어서 둘이 모아서 산다고 하지만 1인 가구가 25평을 산다 그러면 뭐 12.5평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두 개로 쪼개서 반만 산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고 뭐 비혼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미혼이라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미혼과 결혼과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미혼으로 계속 싱글로 살고 싶어와 내 집 마련이라는 건 굉장히 상충되는 목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지만은 내 돈으로 내 집 마련한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요즘은. 내 돈 말고 누구 돈이 들어가야 되냐면 미래 배우자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돈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맞벌이가 가장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혼인 분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같이 맞벌이를 최대한 하는 게 하나의 또 전략일 수 있을 테고 근데 또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좀 어쩔 수 없이 다른 맞아요. 선택을 또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종잣돈 만들기 측면에서 보면은 김경필 멘토님이 해주실 말씀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자신의 소득의 몇 % 정도를 쏟아부어야 할까?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경제활동 시작하고 최소 50% 가까이를 저축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냥 소득의 절반 딱 떼놓고 소득의 절반. 그러니까 소득의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초년생 때밖에 못해요. 사회초년생이 아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맞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미 내가 경제활동한 지 10년 됐다. 어려워요. 근데 그게 40대 돼서 돌이켜보면은 그때 소득의 절반 떼서 저축할 수 있었는데
보이거든요. 나중에는 보이죠. 근데 20대, 30대 초반에는 그때는 모르죠. 그게 어려웠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나이 먹어갖고 야 그때 내가 생활하는 거 보면 그 월급에 솔직히 절반은 할 수 있었는데 가능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굉장히 좀 20, 30대 같은 분 보면은 넌 화장 안 하는 게 더 이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뻐. 뭐 이런 얘기하면 거짓말인 줄 아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자녀를 낳아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막상 그 나이 때는 왜 그렇게 그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50%는 강제로 저축을 시작한 그게 종잣돈의 시작이다라는 거. 그 똘똘한 한 채라고 하면 앞에서도 이게 그 강남이라는 건 일종의 대명사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지역에 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좀 답답하시다고요. 그런 질문도 많이 이게 들으시고.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에 살까요?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왜 조금 답답하냐면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가격에 이 아파트 지금 사도 돼요? 그러면 대출을 얼마 받을 건데요? 이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는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 대출을 얼마 받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반화해가지고 이게 주식처럼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돈줄 상담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건 최소 요구 수익률이 2.5% 정도 예금 금리 수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살 거냐 말 거냐가 최소한 산다면은 내가 예금 이자율보다 더 나와야 되는 수익이. 근데 집이라는 건 내가 거기에 살기도 하지만 사실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취득세도 들어가고 보유세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소 요구 수익률이 좀 높아요. 아파트는 5% 정도 안 오른다 그러면 사면 안 돼요. 5% 정도 오르는 집을 사야 내가 나중에 계산해 봤을 때 남는 게 있지. 5%도 안 오른다? 1년에 1, 2%밖에 안 오른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책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얘기를 오늘 시간에 하기는 조금 어렵고 결론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주담대 이자율이 현재 한 4% 정도 되거든요. 네. 1년에 4%의 비용을 내야 됩니다. 집을 살려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정책이 새로 나와가지고 이제 주담대 한도가 6억이라고 하는데 저는 수도권의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봐요. 물론 최근에 뭐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이런 것들 규제가 있어서 대출 금액 내 소득 대비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6억이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이 6억 미만, 6억보다 더 대단한 금액을 대출을 받아서 산다. 그럼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외곽도 가능하고 수도권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죠. 그렇죠. 그런 금액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 사고자 하는 아파트에 전세를 대출 없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전세 가격을 내가 대출 없이 들어갈 수 있는가? 지금의 전세 가격을 내가 대출 없이 감당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갭만큼을 대출 받아서 사셔도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의 중위 가격 아파트라고 있죠. 네. 조사에 따라서는 뭐 11억이라고 했다가 어디는 10억이라고 했다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서대문구에 있는 10억 6,200만 원짜리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를 우리가 중위 가격 아파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가격대가 요 정도일 거예요. 10억 6,200만 원. 네. 전세가 얼마냐면 5억 2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어떤 분이 살려고 한다. 그럼 이 아파트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를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다. 지금 라디오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김경필 멘토님이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계산기. 예, 간단한. 근데 10억 6,200짜리 매매가인데 우리가 전세가 5억 2천이라 그러면 이게 전세가율이 얼마냐면은 얼마냐? 49%예요, 전세가율이. 네. 그러면 51%가 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이 집을 살려면 얼마를 대출 받아야 되냐면 나 그 아파트에 5억 2천 정도는 대출 없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아야 될 금액은 얼마냐면 10억 6,200 빼기 5억 2천이니까 대출을 5억 4,200을 받아야 돼요. 네. 5억 4,200.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의 대출 한도 6억 거의 꽉 채우는 수준이죠. 5억 4,200만 대출 받아서는 안 되죠. 취득세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사 비용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비용을 보자면 최소한 한 5억 6, 7천 정도 거의 6억 가까이 받으셔야 되는데 6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이 집을 사는 게 맞냐라고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파트에 전세
대출 없이 전세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이분은 사도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상승률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측을 해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근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내가 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네. 이 아파트에 대출 없이 전세를 들어갈 정도도 안 돼. 자산이. 예. 그러면 그 아파트를 사면 안 돼요. 어. 근데 요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가 딱 거기까지 대출 규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내놓은 스트레스 DSR 제도와 더불어서 6억 한도 대출이라고 하는 주담대 총액 한도 제한에 걸리지 않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무리한 대출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또 그 안에서 DSR도 있으니 본인의 소득이 또 그 뒷받침된다라는 조건도 또 하나 필요할 맞습니다. 테고요. 이게 지금 6억을 대출을 받으시려면 어느 정도가 소득이 돼야 되냐면 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나오기 전에는 8,500 연소득 8,500 정도면은 다른 뭐 할부라든지 기타 대출이 없다고 봤을 때 6억 정도 대출이 가능했는데 아하. 스트레스 DSR 제도에 1.5% 가상금리가 붙게 되면은 1억 200만 원 정도의 연소득이 있어야 6억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집값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상승하는 걸 예측하냐라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요거를 오랜 데이터를 좀 모아봤는데 그 집값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집값이 좀 뜨거웠던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의 뭐 상승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2.5% 이번에 동결을 했지만 사실은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좀 인하해 줄 여력이 있다면 인하해 주는 게 맞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시장에서 읽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단기적인 변수고 장기적인 아파트 가격의 변수는 역시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미래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지표가 뭐가 있냐라고 본다면 국채 10년물 금리가 있어요. 국채 10년물 금리. 네. 국채 10년물 금리를 잘 들여다보시면 집값의 앞으로 10년간의 상승률이 예측이 됩니다. 제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얼마였냐면 7에서 8%였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그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7에서 8%였을 때 집을 산 사람은 10년 동안 평균 얼마 상승했나? 제가 매매 변동률 한국부동산원의 매매 변동률을 보니까 서울은 아니고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7, 8% 올랐습니다. 연평균으로. 그리고 2010년대 초반은 이명박 정부였는데 그때 국채 10년물 금리 평균은 4.5에서 5% 사이였거든요. 네, 그럼 그때 집을 산 집은 수도권에서 향후 10년 동안 얼마나 올랐나 보니까 요것도 한 5.5에서 6%, 그러니까 약 1%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네. 역시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지금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현재 한 2.8%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뭐 넉넉 잡아 3%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경제적인 변수에 따라서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1, 2%는 좀 변동할 수 있지만 거의 3%, 4% 안에 거의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인 상승률이 아닌 10년, 15년의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평균 상승률이 국채 금리에 뭐 많이 더해져 봐야 플러스 1, 2% 이 수준에 수렴하는 것이 거의 과거의 30년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틀린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렴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시면은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말씀. 요거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기대 수익률도 약간은 좀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집이라는 거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아주 높지 않더라도 뭐 충분히 내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요런 정도의 어떤 우리가 상승률을 예측 가능한 영역에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 돈줄 상담소 함께하고 있는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 새로운 책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 이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네. 하나를 직접 김경필 멘토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읽어볼까요? 예.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 아파트 산다고 벼락부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 메시지를 외면할 경우 미래의 인플레이션의 공격에 당신은 그 대가를 꼭 치르게 될 수도 있다. 어떤 뜻으로 이 구절을 선택하셨는지요? 사실 이 구절은 뭐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고쳐서 이제 쓴 건데 네. 아파트를 재테크의 대상으로 보시지 말아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아파트는 내가 이 아파트를 사서 막 부자가 된다. 이거는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은 아파트를 사서 부자가 되는 시기는 지났죠. 다만 아파트를 사도 부자가 안 된대 라고 해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끄신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대가는 좀 치르게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문제는 아파트를 사서 부자가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아파트라고 하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재화를 내가 적정 시기에 잘 보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의 공격으로부터 가난해지지 않게끔 하는 방어 수단을 마련하셔라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부자가 아니라 내 집을 위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도 오늘 별책 브록은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 이 책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 브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성공예감 이데오미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